자, 오늘 포럼에서 이 미래를 이끌어갈 디지털 산업,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사실 지금 우리 몸에도 항상 지니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이 스마트폰 기술인데요. 이 분야의 저서 역시 이것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바로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 아마 많이들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체인지 나인 이 두 베스트셀러의 저서를 저자이시기도 하고요. 대학교에서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연사 소개를 드리죠.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교수님이 오늘 마지막 강연 장식해 주시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팬데믹 쇼크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사전 영상 강연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경 디지털 ABCD 포럼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 쇼크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서비스 융합 디자인학과를 맡고 있는 최재붕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요, 마음의 표준을 바꾸자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혁명이 왔죠.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쳤죠. 다들 어렵습니다. 이거 너무나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달라진 문명에서 맨 처음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요, 마음부터 바꿔야겠더라고요. 혁명이 일어나면서 인류의 사회, 생활, 그리고 문명, 심지어 학습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달라졌습니다. 그럼 인류를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 그럼 도대체 왜 바꿔야 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오지 않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죠.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아직 뭐 이렇게 크게 산업화된 것도 별로 없고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생활의 변화 관점에서 보면요, 문명 교체라고 할 만큼 엄청난 변화가 이미 지난 10년 동안 일어나 버렸습니다. 사실 미디어 산업부터 시작해서 방송, 광고, 유통할 것 없이 다 바뀌고 있는데요. 저는 가장 상징적인 현상이 바로 우리의 자랑, BTS라고 생각합니다. BTS 대단해요. 막 21세기 비틀스로 미국에서 막 띄우고 있고요. 빌보드 차트도 그냥 2주 연속 싱글 차트까지 1위를 차지합니다. 이 모든 기록들이 사실 1965년 데뷔한 비틀스 이후에는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데요. 그렇다고 왜 BTS가 혁명의 상징이냐? 사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업체를 다 깨트린 게 바로 BTS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BTS를 키운 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자본과 방송의 권력이 아니라 팬덤, 아미와 SNS가 키운 거예요. 이러니 모든 게 달라졌죠. BTS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조그만 벤처 소속사의 이 보이밴드입니다. 그래서 사실 돈을 많이 들여서 훈련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재주가 좋은 친구들, 실력 있는 사람들만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자기들이 진짜 신나서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데뷔를 했는데 방송이 잘 못 나가죠. 맞아요. 자본이 받쳐줘야 나가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SNS로 가자. 유튜브에서 데뷔하고 활동합니다. 그런데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정말 잘 차려입고 멋진 방송 찍은 게 아니고요, 자다 깨가지고 나옵니다. 일상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훈련하는 모습까지 팬들과 함께 호흡을 하죠. 그러면서 친구들이 팬덤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암인데요.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이 팬덤이 더 크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는요, 데뷔한 지 4년 만에 2017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소셜 아티스트 부문 1위를 차지해요. 이야, 여러분 이럴 수가 있나요? 더군다나 이들은 전부 노래를 한글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열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존의 시스템이 철저히 붕괴된 걸 보여줍니다. 원래 가수는 누가 키우냐? 자본이 키워요. 큰 대형 기획사가요, 자본으로 훈련시키고요, 노래도 사오고요, 그리고는 열심히 방송에 태웁니다. 방송 권력은요, 이 인기를 저절로 만들게 하죠.
결국 자본과 방송이라는 절대 권력이 가수를 키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이다. 그 룰을 다 깨뜨린 거죠. 이젠 자본이 아니라 누가? 네, 바로 팬덤이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이 아니라 SNS가 키우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우리 일반적인 경제에 적용해 볼까요? 상품을 만들면요, 자본을 많이 들여서 개발을 하고요, 열심히 방송이라는 그 권력에 태워서 광고를 해야 물건을 팔리다라는 룰이 다 깨지고, 내가 진심을 다해서 물건을 만들어. 그 물건의 경험이 너무 좋아. 그럼 팬덤이 생기고, 그 팬덤이 SNS를 통해서 확 번지면서 세계 최고의 상품이 될 수 있다. 룰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방송 권력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국민 이 70%가요. 뭔 영상은 폰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지상파 방송을 보고 케이블 TV를 본다는 사람은 28%. 나머지는 전부 다 폰으로 영상을 봐요.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렇다면 SNS가 맞아요. 이제는 미디어 교환의 메인 장이 돼버린 겁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점 하나 없는 카카오뱅크가 1250만 명의 고객을 모아서 2년 만에 흑자를 전환했어요. 여기 은행이라고 모르는데 말이죠. 중국은요, 알리페이, 위챗페이로 거의 무화폐 경제까지 접근합니다. 그러고 보니 디지털 금융이요, 이제 표준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70%가 스마트폰 뱅킹을 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유통은 어떤가요? 100년 된 백화점, 시어스, JC페니, 니만 마르크스 다 파산했습니다. 오프라인 중심의 경제, 이번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완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죠. 반면 온라인은요, 폭발적인 증가가 지금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일어나면요, 과거에는 신문 보고 TV 보고 정보를 얻고 소위 말해서 정형화된 시스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럼 해결하려면 은행에 가거나 ATM기를 찾거나 물건 사면 백화점 가고요, 오프라인 스토어 가는 게 표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여러분,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가 오고 나서는요, 감염이 무서워서라도 전부 디지털 문명으로 인류가 강제로 이동하고 있죠. 이 코로나 사태는요, 인류를 디지털 문명으로 강제로 보내는 역할을, 가속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인류의 일상이 달라졌어요. 일상이 달라졌는데 일자리도, 기업의 가치도, 평가의 기준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말하자면 인류라는, 사회라는 이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까요? 냉정하게 이 사회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봐야 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도대체 마음의 표준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 바꿔야 할 9가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 마음의 표준을 새로운 인류 문명에 맞춰 바꾸자. 왜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혁명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혁명의 원인은 너무나 명백하죠. 바로 스마트폰의 탄생입니다. 2007년 아이폰이 탄생하고 대한민국에 2009년에 옵니다. 그리고 2010년 갤럭시라는 최초의 안드로이드 폰이 탄생하면서 스마트폰 대중화가 시대가 열리죠. 그 불과 10년 사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성인의 95%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놀랍게도 세계 1위의 비율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라는 데서 전 세계 27개 선진국을 조사했더니 평균 78%가 쓰고 있고요, 미국이 한 81% 정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비율이면요, 맞아요, 스마트폰을 잘 쓰는 사람이 인류의 표준. 그렇게 세상을 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이름이요, 바로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2015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처음 장명한 건데요, 예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인간의, 현생 인류의 생물학적 학명이죠. 그 사이에 라틴어로 포노라는, 폰을 의미하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호모는 원래 인간 종족, 포노는 폰, 사피엔스는 슬기롭다는 뜻이니까
스마트폰을 슬기롭게 쓰는 인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사피엔스의 의미인데요.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 슬기로운 인류라고 왜 현생 인류한테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호모 네안데르탈, 호모 크로마뇽, 우리가 그 과거 역사 시대에 배웠던 그 인간 종족은 다 멸종했는데 우리 현생 인류, 사피엔스 종만 생존하고 번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요, 우리가 앞으로 생존하고 번영하려면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을 슬기롭게 쓰는 인류에 관한 이야기.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바뀐지 데이터를 보러 가시죠. 우선 가장 극명히 바뀐 게 경제입니다. 2020년 1월 1일자 기준 시가총액을 바탕으로 세계 10대 기업을 뽑아봤더니요, 녹색으로 표시한 7개 기업이 포노사피엔스 문명의 창조기업, 리딩 기업들이 차지합니다. 1위 애플은 말할 것도 없고요. 2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를 25억 카피 갖고 있는데 거기 멈추지 않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라는 걸 세계 1위로 올려놓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뭐죠? 포노사피엔스들의 비즈니스, 일하는 표준 플랫폼입니다. 와, 그것까지 먹었으니까 너희가 세계 2등이야. 3위와 5위, 구글과 페이스북은요, 광고 기업입니다. 매출이 86%, 97% 광고니까요. 광고는요, 원래 TV, 신문사 이런 데가 갖고 있던 건데요. 맞아요. 인간의 습관을 바꿔버렸죠. 무슨 방송을 해서 광고를 태우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라는 데 열어놓고요. 페이스북 열어놓고요. 판을 벌렸더니 거기 와서 20억 명이 와서 놉니다. 이런 게 새로운 문명이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습관을 만들어내고요. 거기다 삐죽삐죽 광고라는 걸 올려서 엄청난 광고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 됩니다. 대상도요, 전 세계 50억 인구가 다 대상이에요. 이 문명을 창조하고 새로운 광고를 정의한 이 두 개 기업이 세계 5대 기업에 들어갑니다. 4위는 아마존, 말할 것도 없는 포노사피엔스들의 쇼핑 문명 리딩 기업이죠. 이래서 저는 이 5개를요, 바로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문명 창조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2개가 더 있습니다. 아시아의 맹주가 된 알리바바와 텐센트. 이들은 이 5개 기업을 본받아서 창업한 지 20년 된 기업이에요. 그리고는요, 중국의 문명 자체를 바꿔놨죠. 모든 거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나의 고객은 포노사피엔스. 그 룰에만 집중한 기업이 아시아의 최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7개가 우리가 배워야 할 문명의 리더 기업들입니다. 이 7개 시총 합계가 1월 1일 기준 6,880조. 대한민국 모든 기업, 코스닥, 코스피 다 합했을 때 약 2,000조가 되는데요. 6,880조 돈이 여기 몰렸어요. 이것도 대단한데, 여러분, 이 데이터는 코로나 이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들 기업이 훨씬 잘 될 거 자명하죠. 실제로 6월 30일이 되니까 1,800조가 더 붙었고요. 9월 5일이 되니까 세상에 드디어 1경원을 넘어섭니다. 이제 세기도 어려워요. 엄청난 투자가 이들한테 몰리고 있다는 거죠. 시가총액은 뭘 의미할까요? 주가가 오른다는 건 기대치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새 동학개미, 서학개미, 대한민국 청년들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사실 포노사피엔스 문명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내가 언제든 정보를 볼 수 있고 마치 게임하듯 언제든 버튼을 눌러 주식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열광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청년들이 열심히 투자 중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건 뭐라고요? 이 7개의 플랫폼. 포노사피엔스 문명이 왜 정해진 미래냐? 바로 이 데이터가 답을 줍니다. 자, 거기에 투자가 저만큼의 돈이 모이니까요. 계속해서 기업은 확대되겠죠. 많은 기업들이 변화로 나아갑니다. 이 7개의 플랫폼이 그걸 증명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표준이 이들과 맞닿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누군가 투자하고 싶어요.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기대해요. 그래야 그 사업이 잘 되겠죠. 그럼 이들 기업과 마음의 표준을 맞추시라는 겁니다. 여기가 출발점이죠. 실제로 1경원이 넘는 돈은요, 이미 우리 인류의 문명을 크게 바꿔놨습니다. 택시, 호텔, 금융방송, 유통 안 바뀐 게 없죠. 택시도 보세요. 우버 나온 지 10년 만에 그 100년 동안을 거의 이게 표준이야 하던 것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버 안 쓰는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5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잘 쓰고 있어요. 호텔도요. 에어비앤비, 공유경제 어마어마하게 확산 중입니다. 금융, 중국은 무화폐 경제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방송, 유튜브, 넷플릭스가 이미 쓸어버렸죠. 유통은 어떤가요? 아마존 올해만 20만 명 신규 고용했습니다. 어떻게 폭주하는 주문을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요. 세계 경제는 완전히 판도가, 생태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바꿔야죠. 내가 지금까지는 정형화된 생각을 기반으로 기업은 이래야 돼 라는 판단의 기준도 바꾸고 학습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 달라졌어요. 현대자동차와 거의 시가총액이 비슷한 기업 카카오 많이 공부하셨나요? 이미 계열사가 97개에 이르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 일경원의 돈이 그래 너희가 미래야 라고 이제 퍼부어줍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카카오나 네이버 돈 어떻게 버는지 잘 알고 있나요? 우리가 잘 공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른들은요 아직까지도요 위대한 기업가 잭웰치 여기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식스 시그마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부흥시켜준 정말 새로운 기업가 정신. 근데 이미 바뀌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지금 시가총액은 66조. 우리가 2,400조 기업으로부터 철학을 배울 것이냐, 66조 기업으로부터 배울 것이냐는 너무나 명확하죠.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게 사실 배달의 민족 사태였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스에 매각됐다고 했을 때 배신의 민족이다. 야, 그까짓 거 공공앱으로 갈아치울 수 있다. 이게 사회적 판단이었습니다. 누구도 크게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매각 가격을 보면 되게 이상합니다. 아니 공공앱으로 3억 들여서 만들면 대체할 수 있는 걸 이들은 4조 8천억을 지불했네요. 더 황당한 것 여러분 이 딜리버리 히어로즈가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2배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배달의 민족 매각은 됐지만 그 가치를 따지자면 9조 6천억 기업입니다. 아니 3억짜리 공공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9조 6천억이다? 저 사람들이 잘못됐네요. 아니면 내가 잘못됐구나. 여러분 우리는 제조업의 시대에 살았어요. 차를 기가 막힌 스펙으로 만들어내고요. 배를 기가 막힌 스펙으로 만들어내서 선진국과 똑같이 가면요. 무조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교훈을 얻었죠. 그런데 똑같은 스펙으로 배달의 민족을 만드는데 왜 그 가치가 안 될까요? 아니 30억을 들여서 9조 6천억 기업을 만드는데 왜 우리가 안 하는 걸까요? 카카오도 그렇습니다. 한 30억 들이면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할까요? 35조 기업 가치에 기회가 저기 있는데 네이버는요. 심지어 유튜브도 100억만 들이면 된대요. 그럼 1000조 기업을 갈 수 있는데 100억을 투자 안 하시겠어요? 야, 제주의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우리의 시선이죠. 배달의 민족의 가치는요. 바로 그들을 찾는 소비자의 손끝의 힘입니다. 작년에만 배민에 8조 5천억어치를 시켜먹었다고 합니다. 카카오 마찬가지죠. 아무리 똑같은 카카오를 만들어도요 4,800만이 찾아와서 쓰게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는요 20억 명이 찾아오게 한다? 불가능하죠. 결국 이 플랫폼 기업들의 새로운 기업의 가치는요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힘에 있다. 과거 같으면 스펙만 똑같으면 고객은 온다. 광고로 자본으로 때리면 고객은 온다. 아니요. 고객의 마음을 사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어떻게 변했기에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사실 원인은 인간 자체에 있습니다. 자크 아탈리라는 프랑스의 미래학자가 음악 소비 변화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저 아주 정말 공감합니다. 왜냐? 뇌의 작동과 맞물려 있는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음악 어떻게 들으시나요? 음악이 듣고 싶다. 그럼 인공장기처럼 사용하는 폰이 열리고요.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데 접속해서 노래를 딱 누르는 순간 음악이 내 귀에 들립니다. 여러분 뇌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노래를 듣고 싶다는 욕망이 발생한 지 1, 2초 만에 음악이 들려와요. 와,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1, 2초 만에 음악이 들려와서 나를 기분 좋게 만족시켜줍니다. 도파민이 뿜어 나오죠. 그렇게 되면요. 와우. 인간은 이 방법을
압도적인 경험이라고 믿고 과거의 습관을 지우고 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탈리에 의론에 따르면 야, 음악 말고 다른 건 안 돼? 송금을 해봅니다. 똑똑똑 누르고 한 3초 만에 내가 골치 아팠던 송금 문제를 해결해요. 돈을 받는 사람 기쁨을 순식간에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ATM기를 찾지 않아도 폰뱅킹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 거기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되게 불편을 겪지 않아도 늘 끼고 다니는 이 신체의 일부와 같은 폰으로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떡볶이를 이걸로 주문해 봅니다. 마스크도 이걸로 주문해 봅니다. 새로운 걸 향해서 이런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변화의 시작이고요. 진화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압도적인 한 번의 경험을 통해 과거 30년의 습관을 지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순식간에 디지털 플랫폼으로 생활의 공간을 옮겼습니다. 요즘 한국형 뉴딜에서 디지털 뉴딜 얘기 많이 나오죠? 당연한 일입니다. 왜 빅데이터가 중요할까요? 이렇게 인류가 진화하다 보니까 인간의 모든 욕망의 흔적이 폰에 남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터치를 얼마나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욕망을 읽으면 기업은 유리하겠죠. 이미 넷플릭스, 아마존, 유튜브 이런 데들이 그 욕망을 읽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이 데이터가 쌓이니까요. 가만히 있어봐. AI라는 걸 쓸 수 있겠네. 1980년대에 나온 이론이요.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고 저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걸 찾아내서 제공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의 필수적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CEO라면 누구나 다 디지털 플랫폼이 표준이야. 비즈니스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치킨집을 내더라도 폰으로 주문하는 사람, 그래서 공유 주방에 배달 중심의 사업을 기획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또 쇼핑몰을 만들더라도요. 가만히 있어봐. SNS 마케팅에 소셜 커머스에 온라인 쇼핑몰 진짜 편하게는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이 돼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가 쌓이면 당연히 그래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고객의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해야지. 그럼 머신러닝이 필요하겠구나. 다 알아야 합니다. 이걸 만약에 TF팀 만들어서 그들만이 하게 한다면요. 100%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직원이 알아야 하고요. 그러니 CEO는 이 본질을 제대로 깨고 있어야죠. 개발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빅데이터 분석가가 되라는 게 아니라 AI 엔지니어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하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여러분의 메타인지를 바꾸고 상상력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코드는요. 모든 분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 중이다. 즉, 내 마음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엔요. 이 달라진 인류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 달라진 인류는 정말 새로운 문명을 창조 중인데요. 제가 아까 언급한 5개의 기업, 가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더하면 이 감파라는 5개 기업이 정말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죠. 신문명의 리더십.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걸 따라서 이 포노사피엔스의 플랫폼 시대를 연 기업, 대표적인 게 네이버, 카카오, 다음, 또 김택진, 이런 게임 분야 여러 기업들이요 새로운 문명의 리더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중국도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들이 우리가 배워야 할 기업들이에요. 그 이후에 1995년 이후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생활을 시작한 친구들이요. 또 슬기롭게 자기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고 문화를 바꿔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재발굴단 가서 초등학생들 만드니 코딩을 기가 막히게 어떻게 배웠니? 그랬더니 저희는요 커뮤니티 가서 배우고요. 형들의 오픈소스 갖고 배우고요. 유튜브 갖고 배웠습니다. 와우, 이게 표준이래요. 그렇게 잘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이더리움을 만들어낸 비탈릭 부테린 19살 때 그걸 만들고 4조 원의 거부가 됐거든요. 근데 19살짜리가 만든 암호화폐를 왜 써줬나 봤더니 17살 때 이미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는 블록체인 분야 최고의 매거진에 공동 편집장을 합니다. 그 자리는 어떻게 올랐니?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요. 수학과 코딩에 관심이 많다 보니 유튜브를 섭렵해서 스스로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와우. 울산과기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김태형 군. 이 친구 2019년 놀랍게도 세계 모든 AI 엔지니어가 가고 싶다는 회사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만든 오픈 AI에 입사했어요. 넌 어떻게 그렇게 인정받았니? 그랬더니요.
여러분, 알파고 소스 80%를 공개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중 20%를 가린 걸 이 커뮤니티에 모인 친구들이 김태훈군 비롯해서 다 전 세계에서 풀기 시작해요. 김태훈이 무려 20개를 혼자 풀었어요. 너 어떻게 풀었니? 아, 제가 오픈소스 갖고 배워서요. 와우. 이게 새로운 문명의 상징들입니다. 이제는 검색을 하기 시작하면요, 모르는 것도 알겠구나라고 인지하는 거죠. 소위 인간의 학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메타인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메타인지가 달라지고 학습의 방법이 달라지면요, 상상력이 달라지죠. 그 상상력을 실행하는 능력도 생깁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죠.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요, 세계 5대 플랫폼이 시작한 건 지식의 공유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문명을 기반으로 지식 공유가, 야, 지식만 공유할 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차도 공유하자 우버가 탄생하고요. 호텔 공유, 에어비앤비, 배달 공유, 전체 세계적인 배달 공유 앱 서비스들이 등장하죠. 이러면서 공유 경제가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성공한 기업들은 플랫폼이라는 걸 통해서 그 공유 경제를 실현해내죠. 중고거래는 어디 가서 해야 돼? 이 여성 20대 옷은 어디가 좋아? 온갖 플랫폼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소비자들은 여기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과거의 습관을 볼까요? 우리가 TV를 봐요. 신문을 봐요. 광고를 보고 아, 이런 게 좋은 거구나 느끼면 오프라인에 가서 매장에 가서 그걸 삽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원하는 커뮤니티, 내가 원하는 플랫폼에 가서 나의 소비를 즐기는 시대. 그렇다면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이 새로워진 표준 문명에 적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를 다르게 보고 소비 문명을 다르게 보고 개인의 역량, 인재를 선택하는 방법까지 다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7대 플랫폼이 하고 있는 일들이죠. 이걸 이끄는 게 바로 밀레니얼과 G세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 1980년 이후 태생. 도대체 그 이후 이전과 뭐가 다를까요? 1962년 이전이라는 베이비붐 세대와 1980년 이전이라는 70년대 이전이라는 X세대는요, 솔직히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큰 다른 변화는 없었어요. 반면 M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렸을 때 인터넷 문명을 경험했죠. 그래서 습관처럼 인터넷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비즈니스를 잘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더 무서운 세대가 그 다음 세대, 95년 이후 태생이라는 G세대인데요. 15살 때부터 스마트폰을 끼고 살고요. 모든 커뮤니케이션, 톡으로, 디지털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뼛속까지 디지털 문명이 녹아있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기획 아이디어도 완전히 남다르죠. 그들 세대의 문명을 이해하는 속도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들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들이 문명을 다 바꿔가는 축들이죠. 안타까운 건 X세대가 이제 대한민국 리더 세대가 됐어. 네, 대한민국의 표준 리더 세대, 저는 국회의원 평균 나이를 보는데요, 55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소비자의 표준은 이 밀레니얼 세대가 이끄는 그 표준으로 가버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는 은행 지점장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수업을 하고 정말 새롭게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지점 일을 시작해야지. 딱 그랬더니 지점은 폐쇄하고 디지털 뱅킹을 갖는 이런 걸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가죽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수반하는 게 혁명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슬기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답이 있어요. 이들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표준 문명 차이 한번 볼까요? 우리는요, 이 문명에 익숙합니다. 열시면 보도자료가 나와요. 그 보도자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했나요? 맞아요. 보도자료 형식이 여전하긴 하지만 웹페이지에 가면 그 파일이 있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대의 포노사피엔스는요, 이게 남다르더라고요. 이걸로 어떻게 알아? 나 오늘 강남역에 갈 건데 거기에 확진자가 며칠 전에 얼만큼 어느 분포로 있는지를 맵 기반으로 보여줘야지. 그래서 26살 이동훈 군이요, 바로 이걸 만들어냅니다. 이틀 만에. 제일 황당한 게, 아니 이렇게 같은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달라 그랬더니 메타인지가 다른 거예요. 또 하나, 상상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 기획하고 발주하고 입찰하려면 4개월은 걸릴 겁니다. 맞아요. 할래도 실력이 안 돼요. 배운 게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 친구 이틀 만에 했대요. 어떻게? 오픈소스로 배웠습니다. 메르스 때 나왔던 거 쓰면 돼요. 그게 상상이 돼요. 능력도 돼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만들어요. 전 국민이 이걸 애용합니다. 최근에는요, 2000년생이라는 20살짜리 대학생이요, 1학년 마치고 군대에 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개인 프로젝트로 재밌는 걸 해보고 싶어요. 맨날 10시에 발표하니까 그 이전에는 어떻게 발생했는지 실시간으로 안 될까?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친구, 재난문자에서 힌트를 얻었답니다. 재난문자는 정부가 다 공개하거든요. 전국에 나오는 걸. 그걸 자동으로 읽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런 포맷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와우. 이게 생각의 표준이 달라지면 일어난 일들이에요. 어디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증명되고 있어요. 마스크 대란 줄서기 우린 요일제로 해결했는데 대만은요, 맵을 만들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39살짜리 해커 출신의 과기부 장관이 개발자 커뮤니티에 가서 아이디어를 올렸더니 3일 만에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우리 소상공인 대출 이번에 대란이 일었어요. 8시간 줄 서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개인 정보를, 금융 정보를 인공지능이 딱 심사하더니 20분 만에 쏴줄 사람들은 다 쏴줬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미래일지 너무 분명하지 않나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애들이요, 일타 강사 강의를 들으니까, 야, 저 사람 진짜 잘 가르치네. 우리 다인보다 나아. 그런데 수능 점수를 받는 게 학생의 목표라면 왜 학교를 가야 되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교육기관이 달라지고 있어요. 프랑스 에꼴 40이라는 IT 교육기관에서는요, 수업도 없고 교사도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 1,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시오. 기간 언제까지? 게임하던 이 친구들이 협업을 하면서 오픈소스 찾고 뭐 찾고 스스로 배우면서 이걸 풀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형 인간을 양육하는 겁니다. 왜? 스스로 탐색할 만한 도구가 널렸으니까. 가르치는 건 이제 50%. 문제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것, 스스로 학습하는 힘을 키우는 건 50%. 이렇게 교육이 바꾸고 있어요. 캠퍼스도 없다는 미네르바 스쿨, MIT 스탠포드보다 입학하기 더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 절반의 수업이요,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건데 사회 문제, 기업 문제를 어떻게 디지털로 슬기롭게 해결할까? 이들이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 그게 새로운 교육의 모습이 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앞으로 전 세계 대학교 교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대학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모두가 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치킨집을 오픈했고, 시장에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백화점을 갖고 있어요. 코로나가 반복되면요, 1년, 2년 버티기만 하면 될까요? 요새 그거 어렵습니다. 임대료는 계속 나오고 인건비 계속 들어가니까요. 그럼 배워야죠. 새로운 배달의 문명, 공유 문명, 디지털 플랫폼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까를 배워야 하는 건 너무나 자명합니다. 내 머릿속에서 반찬 가게를 하나 내더라도 오프라인에 시설 설비하고 목 좋은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을 이렇게 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유 주방 이용하고 이걸 바탕으로 배달 서비스에 집중해보자. 머릿속에 이런 모델이 떠오를 만큼 내 마음의 표준이 바뀌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새로운 인류, MZ세대가 앞으로 10년이면 이 사회의 주인이 됩니다. 50대가 되니까요. 그럼 그렇게 되면요, 그럼 그들의 선택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죠. 우리가 생존하려면 그래서 이 문명을 배워야 됩니다. 인간은 이미 포노 사피엔스를 진화하면서 슬기롭게 생각해보니 메타인지도 달라졌고요, 상상력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내가 실패하더라도 딛고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혁명시대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일지도 몰라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넓혀가는 것. 이것도 다 새롭게 정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새로운 문명이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뀐 것도 어마어마하죠. 제가 출발은 BTS와 암이라고 했습니다. 즉, 한 가수를 키우는 게 자본이나 이 방송의 권력이 아니라면, 이게 만약 팬덤, 아미이고 이게 만약 SNS라면 이게 전 시장에 과연 퍼졌을까? 아니면 BTS 혼자만의 일일까요? 한번 들여다보시죠. 우선 원리는 이겁니다.
자본이 권력이고 방송이 권력일 땐 시스템이 권력인 사회지만 아미가 권력이란 건 나를 선택한 소비자가 권력이라는 거죠. 핵심은 소비자 권력 시대의 도래인데요. 진짜 왔을까요? 우선 방송은 명백하죠. 우리나라 방송 KBS 어렵습니다. 작년에만 1,300억 적자. 그래서 올해 1,000명 강원한대요. 이런 정도면요. 굉장히 위험하고 권력도 많이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그럼 어디로 갔나 봤더니 유튜브, 넷플릭스, 즉 소비자가 선택해서 방송을 보는 쪽으로 갔어요. 그럼 그들은 권력을 행사하진 않으니까 거기 올려둔 컨텐츠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거네요. 말하자면 파워 유튜버 권력 시대입니다. 그럴만하죠. 그런데 가만 봤더니 어떤 파워 유튜버도요 꼭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꼭 뭐를 눌러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죠. 여러분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오직 고객의 손끝이 나의 힘을 만든다.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나를 권력자로 만들어준 건 고객의 손끝이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모든 권력은 소비자의 손끝에서 나온다라고 정의합니다. 최근 방송도 이걸 깨닫기 시작했죠. 그래서 펭수를 등장시키고 싹쓸이 같은 유튜브 콜라보 방송을 하고 SNS에 치중해서 소위 새로운 소비 문화의 팬덤을 일으키는 데 집중을 합니다. 문제는요. 아직 사회인식이 그렇게 잘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6살 꼬마 유튜버 보람인데요.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6살짜리 꼬마가 한 달에 30억씩 벌어서 청담동에 100억짜리 빌딩을 샀다. 충격이에요. 나는 뭐지? 자괴감도 듭니다. 내가 유튜버 될 건 아닌데 야 저렇게 사회가 그렇게 형성되는 게 많아? 다 함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아이가 그렇게 가는 게 맞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룰이 바뀌었다면 비판도 중요하지만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이 기사가 나고 나서요 유튜브 방송 금지 청원도 나오고요 온갖 이야기 많았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 잘못된 건 고쳐야 되죠. 아무도 배우자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람이가 재벌집 손녀도 아니고요 자본을 이용한 것도 아니에요. 맞죠? 또 보람이는 특별하게 방송에 좋은 스텝을 가진 부모님 찬스를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죠?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공했을까? 거기 답이 있는데 왜 안 배우려고 하는 걸까요? 보람이의 데이터를 체크해봤습니다. 구독자 수 2,600만. 여러분 세계 최고 유튜버, 키즈 유튜버라는 라이언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작년에 303억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보다 구독자가 30만 적어요. 2,630만 대 2,600만. 그럼 그 정도 벌만하네요. 와우. 그럼 비결이 뭘까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방송을 직접 봤어요. 최고 조회수가 5억 5천만 회인가 아세요? 와우. 전 세계 5억 5천만 명의 어린이가 보람이 방송을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뭔가 내용일까? 정말 뭐가 있을 거야. 애를 학대하나? 뭐 이상한 걸 먹이나? 여러분 짜파게티 끓여 먹는 게 전부 다입니다. 저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이걸 5억 5천만 명이. 아빠 나오고 삼촌 나오고 보람이 나오고 짜파게티 끓여 끝. 근데 여기 답이 있어요. 고객을 누를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답을 찾는 노력을 안 하면서 비난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그 가능성의 크기도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애기 다 합해야 4, 5, 6, 7세를 합해도 138만. 그럼 2,600만이면요. 2,500만 이상의 구독자가 전 세계에서 날아들어온 거예요. 심지어 한글로 방송을 하는데 그럼 내가 완구 산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언가 하나를 만들었더니요. 그걸 유튜브로 날렸더니요. 엄청난 팬덤이 생겨서 전 세계 2,600만이 나 그 완구 갖고 놀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배우냐는 거죠. 자본도 방송의 권력도 다 필요한 게 아닌데 말이죠. 여기 답이 있습니다. 이걸 찬찬히 찾아봐야 한다는 거죠. 보람이를 키운 건 팬덤입니다. 내가 봤더니 너무 좋아 그러면서 다른 애들한테 퍼뜨리는 거예요. 왜 마케팅 활동 안 했을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깟 보람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유튜버 요새 한둘이냐? 여러분 유튜버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바뀌었을까요? 방송의 권력이 이전했으면 광고 산업이 바뀌죠. 작년에만 TV 광고 산업 15% 줄었고요. 신문, 잡지 다 줍니다. 반면 늘어난 건 모바일과 PC예요. 모바일 무려 17%가 늘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일자리는 다 어디 있을까요? 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난 SNS 몰라. 난 방송만 알아. 나 TV, 신문, 잡지 전문가야. 그럼 당신한테는 답이 없다는 선거와 똑같습니다. 새로운 부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창조적 기법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제일 크다는 GS 홈쇼핑, 이미 TV 매출보다 모바일 매출이 높아졌어요. 그럼 누구 뽑을까요? 어떤 기획사하고 파트너십 할까요? SNS 마케팅, 소셜 커머스 잘하는데 당연합니다. 이미 글로벌 트렌드 뭘까요? 왕홍이라고요. 중국에서는 개인이 물건을 파는 쇼핑몰을 열었어요. 그게 얼마 될까 그랬는데 이미 올해 168조 매출 규모입니다. 중국 지자체는요, 공장보다 왕홍을 유치하는 데 더 열광이래요. 왜? 여러분, 168조의 경제 규모가 나의 도시에 온다는 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소셜 커머스, 라이브로 방송하는 것 이외에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는 그 비즈니스의 규모는 무려 516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1년 이마트 매출이 15조인데 얼마나 큰 데인지 아시겠죠? 이유도 명백해요. 제가 웨이아라는 왕홍을 봤더니요, 야, 나라도 사겠다. 여러분, 웨이아가 작년에 한국에 와서요, 85만 개의 한국 화장품을 딱 놓고 생방송으로 그걸 팔기 시작합니다.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놓고 방송을 해요. 완판하겠다는 뜻이죠? 85만 개, 43초 만에 완판합니다. 480만의 고객이 동시 접속을 했어요. 너의 비결이 뭐니? 그랬더니, 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물건 하나를 선택할 때 그때마다 제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들이 한 번 삐끗해서 뒷광고를 했네, 무슨 잘못을 했네, 그래서 확 날아가는 것이죠. 진짜 권력은 손끝에 있어요. 한 번이라도 배신하면 날아갑니다. 웨이아의 성공 비결은요, 내가 써본 것, 정말 좋은 것, 믿을만한 것, 그걸 선택하는 데 있었고요. 동시에 그 사장님을 찾아갑니다. 제가 15원씩 살 테니까요, 제발 가격 좀 싸게 해주세요. 그래서 고객한테 마진 적게 남기고 싸게 팝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파니까 뭐가 생길까요? 팬덤이 생기죠. 그걸 10년 연속하면요, 485만 명이 무조건 믿고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현상이냐? BTS의 아미가 되는 현상이죠. 이 팬덤이 웨이아의 기업 가치를 만듭니다. 올해는요, 더 황당해요. 둥펑 자동차하고 자동차를 만들어 팔았어요. 1700대 스페셜 에디션 7분 만에 매진시킵니다. 어디까지 번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MZ세대는요, 이렇게 팬덤을 기반으로 소비합니다. 이 시행에 성공한 우리나라 기업도 볼까요? 왕홍과 중국의 온라인 마켓에서 성공한 기업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소셜미디어 기업의 원조라는 바로 스타일란다 김소희 대표입니다. 22살에 동대문에 옷가게를 차렸어요. 그리고 나는 나의 스타일을 창조하면서 팔 거야. 팬덤을 일으켜서 13년 만에 성공하죠. 로레알한테 6천억이라는 거액을 받고 기업을 매각합니다. 그럼 제가 대한민국 대표 제조기업을 봤더니 대충 한 남양유업 같은 데가 시가총액이 한 4천억 돼요. 그럼 그걸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6천억에 로레알이 미쳤나요? 로레알이 인수할 때 1,600억이 된 매출이요, 바로 다음에 2,700억이 됩니다. 그럼 이제 거의 글로벌 기업들은 데이터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죠. 예건 무조건 된다가 데이터로 나오는 겁니다. 3조 4천억의 평가를 받은, 그래서 그렇게 매각한 AHC, 어마어마한 팬덤을 갖고 있어요. 그걸 따라가는 JM솔루션, 이 김정웅 대표는요, 원래 용산 진천대 상가에서 비디오 게임 유통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왕홍시장이 이거 멋지다, 그러고는 뛰어듭니다. 그리고 꿀광 로얄 프로폴리스 팩이라는 마스크팩을 꿀 로얄 젤리 프로폴리스 번복해서 쫙 해서 기가 막힌 것, 정말 사람들이 효과 좋다고 믿을 만한 경험이 좋은 걸 만들고요, 왕홍 마켓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바로 1조 5천억 기업으로 올라서죠. 이분이 대한민국 30위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용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누구든 용이 될 수 있어요. 뭘 읽어내기 시작하면, 새로운 문명과 호흡을 시작하면 말이죠. 닥터 자르트 미국에서 팬덤 만들고요, 2조의 에스티로드에 매각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 아시아 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무신사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38살 조만호 대표는요, 통영고등학교 3학년 다니던 시절에 이 프리첼에다가 무신사라는 동호회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게 시초입니다. 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곳. 이 단순한 동호회가 사람들이 막 신나서 모여들어요. 근데 여기서 야, 물건도 거래해보자.
그 아이디어 나온 지 불과 10여 년 만에 작년 거래 9천억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코로나로 모든 패션 기업 다 어렵죠? 무신사 상반기 매출 200% 올랐습니다. 네, 거래 금액은 60% 올랐고요. 올해 1조 4천억 목표 조기 달성한다. 코로나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흔들림 없는 이 기업들 특징이 뭐라고요? 바로 호모사피엔스라는 MZ세대에 집중하고 그들의 문명과 호흡을 같이 하는데 성공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잭스믹스, 안다르 이런 요가복 업체나 소녀나라, 66걸즈 같은 이 어린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은요, 소셜 커머스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가 룰이 돼버렸어요. 자, 그럼 이 룰에 맞춰 나도 변신을 해야 됩니다. 제조업도 변할까요? 맞습니다. 원래 스타일란다, 또 닥터자르트, 이 JM솔루션 같은 데를 키운 기업이 누구냐? 30년 동안 오로지 화장품 제조에만 집중했던 기업들입니다. 바로 코스맥스, 콜마 이런 기업들이죠. 대기업이 여태까지 납품만 했어요. 그걸로 우리는 먹고 산다. OEM, ODM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들도 이제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야, 스타일란드의 김소희 대표만 그렇게 키울 게 아니라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이 훌륭한 유튜버가 되고 훌륭한 인플루언서가 되면 브랜드를 만들어주자. 아유, 거기 가서 브랜딩하고 뭐하고 고민하지 마.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화장품 브랜딩은 해줄 테니까 당신의 아이디어만 가져오고 당신의 영향력만 가져와.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이제 제조까지 바뀐 겁니다. 요즘 이런 걸 D2C라고 하죠.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고객은 가장 단순한 유통의 경로를 통해서 물건을 사고 싶어 합니다. 왜? 그래야 유통 마진이 적잖아요. 현명해진 거죠. 호모사피엔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다 알아요. 아, DB 홈쇼핑 마진 쟤네 40%야. 아, 여기 도매 소매 거치면 유통 가격이 결국 그 마진 다 떼고 나면 원가는 얼마 안 되네. 다 알아요. 그래서 단순한 라우트를 좋아합니다. 중국에서는 이게 더 진화해서 어떻게 됐냐? C2M이라는 게 나옵니다. C2M은 뭐냐? 커스터머가 플랫폼에서 야, 우리 옛날에 지금 공동 구매해요. 야, 냄비를 5종 세트, 6종 세트 이런 데 하지 말고 3개로 줄여. 그리고 약간 스펙을 이렇게 해줘. 그런 다음 10,000개 오더하면 살게. 플랫폼이 매니팩처러한테 오더를 냅니다. 뭘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게 제조업의 변화까지 이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재고가 제일 문제인데, 야, 오더가 들어오고 완판시켜준다는데 안 할 제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니 생존의 법칙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BTS가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진짜 나비의 날개짓과 같았습니다. 근데 나비 효과 아시죠? 태풍이 되어서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립니다. 이미 방송산업의 붕괴는 눈에 보이고 있고요. 광고산업도요, 엄청난 속도로 혁명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유통 금세 변할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더 큰 폭풍을 맞았으니까요. 이게 제조까지 번집니다. 그럼 혁명의 전선에서 안전한 영역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표준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제 권력은 소비자의 손끝에서 나옵니다. 그 손끝의 선택을 받는 걸 팬덤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5번째 기억해야 될 코드가 바로 이 팬덤입니다. 팬덤을 키우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 옛날 전통기업도 가능합니까? 지평생 막걸리라는 데가 이거 가능성을 보여주죠. 지평생 막걸리 2010년 매출이 너무 줄어서 2억에 머물렀대요. 그래서 회사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아들인 김기한 대표 27살의 이 청년이요. 아버지, 제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막걸리 한번 도전해 볼게요. 라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네. 뭘 먼저 바꿨을까요? SNS 마케팅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여러분, 맛은 없는데 SNS 마케팅을 하면요. 더 빨리 망합니다. 핵심은 고객이 왕이다라는 그 생각의 출발점이죠. 뭐부터 했냐? 젊은 고객들 테이스팅을 했대요. 막걸리는 원래 6도고 시큼한 맛이 있어야 돼 라는 편견을 다 버리고 5도짜리, 6도짜리, 10도짜리, 4도짜리 다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시큼한 맛 대신에 단 것도 넣어보고 다 만들어 봐요. 그래서 내가 고객들이 좋아하는 선호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더니 5도에 약간의 단맛이 들어간 걸 더 좋아하더랍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바꿨어요. 1925년에 시작된 이 옹고집의 막걸리 회사가. 그리고 SNS 마케팅을 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지만 우리가 막걸리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좋아요 안 눌러줍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요. 그런 이벤트를 하고요. 내 눈에 자꾸 익숙해지면요. 그러면 내가 찍은 거 올리기는 편해져요. SNS 마케팅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성공의 비결은 물론 맛이었죠. 먹어보니 야 우리도 이 막걸리는 좋아. 늘어나고 확산되면서 이 회사의 매출을 10년 만에 100배를 키웁니다. 작년 200억 매출 돌파했죠.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뭐라고 한다? 100년 동안 우린 막걸리를 그렇게 마셨어도 막걸리는 막걸리가 아니다. 고객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런 사례는 너무 많이 있고요. 책에도 담아놨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팬덤이 성공을 만드는 규모입니다. 바로 핑크퐁의 베이비샤크가 보여준 건데요. 여러분 스마트 스토리라는 조그만 벤처 회사가 베이비샤크 아빠 상어 뚜루뚜루뚜루 엄마 상어 이 노래 아시죠? 그걸 만들어서 엄청난 팬덤을 키웠어요. 그런데 규모가 너무 놀랍습니다. 65억 뷰를 넘었어요. 유튜브 역사상 2위입니다. 1위가 데스파시토라는 노래인데요. 루이스 폰시라는 가수가 부르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이 루이스 폰시가 최근에 스마트 스터디 회사에 연락을 했어요. 나 베이비샤크 노래를 취입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심지어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같이 콜라보해서 만듭니다.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아니 네가 1등인데 너 왜 우리한테 왔어? 그랬더니 우리 애기가 베이비샤크 됐더니 아빠 저거 꼭 불러달라고 해서 왔답니다. 여러분 이게 팬덤이죠. 경험해보면 미치도록 좋은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동네에서만 성공했을 그런 규모였는데 SNS 타고 어느 정도로 퍼지는지 보세요. 맨 먼저 터진 건 인도네시아랍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동남아로 퍼지면서 베이비샤크 열풍이 불고요. 그게 필리핀을 거쳐서 미국에 상륙하고 미국에서 난리가 나죠. 심지어 작년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결승전에 워싱턴 내셔널스 그 4번 타자의 응원곡이 베이비샤크였어요. 그것도 아빠가 음악을 바꾸고 싶은데 응원곡을 바꾸고 싶은데 뭐로 할까 그랬더니 딸이 무조건 베이비샤크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자발적 팬덤의 위력입니다. 2,500개의 제품과 로열티 계약을 맺었고요. 작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시리얼이 베이비샤크 시리얼. 가장 많이 팔린 왕구가 베이비샤크 왕구라고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 기업이 한 건 오로지 아기들의 데이터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동물 캐릭터 그럼 귀엽고 상냥하고 예쁜 거 이런 것들이 성공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이들이 막걸리 테이스팅처럼 여러 가지 캐릭터로 음악을 만들어 봤더니요. 애들이 의외로 위험하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동물을 훨씬 좋아하고 조회수가 많더랍니다. 그래서 거기 집중한 거예요. 결국 상식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도 이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그 사업이 바로 네이버 웹툰인데요. 네이버 웹툰 원래 만화의 종류는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이 다 웹툰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접근했냐? 만화를 스캔해서 디지털 플랫폼에 올려놓습니다. 알아서 보라고요. 만화 여러분 옛날에 보신 분 기억나지만 이거 되게 보기 불편해요. 그런데 컨텐츠만 좋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일본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나 대한민국의 다른 웹툰 플랫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본질은 고객이 왕이다. 본질은 고객이 편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만화는 웹툰이 아니다. 만화를 웹툰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제가 아까 그랬죠. 막걸리는 막걸리가 아니다. 고객이 좋아할 때까지. 그래서 웹툰 재정의합니다. 모든 컨텐츠는 폰으로 보기 굉장히 편리하게. 또 방식은요. 장르를 쫙 나누고 요일별로 나눠서 보기 좋게 해놔요. 그러려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 해야 되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린다. 룰을 딱 정해놓고요. 진짜 공정한 룰을 적용합니다. 뭐냐? 어떤 기성작가의 그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플랫폼은요. 오로지 고객의 선택수, 조회수로 결정한다. 랭킹은 그거밖에 없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보기 시작한 거 많은 걸 찾죠. 우리가 사실 검색수를 기반으로 해서 뉴스 보는 거하고 비슷한 패턴입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걸 만들어내죠. 그래서 기성 작가들이 갖고 있던 시스템은 사실 다 그때 파괴된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만화가가 한번 만화로 데뷔해서 작품 내려면요.
아유, 기성 화실에 가가지고 10년은 물심부를 해야지, 화풍 배워야죠. 안 그러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출판을 결정했고 모든 성공의 비결을 그들이 쥐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는요, 오직 조회수만 한대요. 그러니까 막 몰려가서 진짜 이 시대 MZ세대들이 열광할 컨텐츠를 마구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만약 과거의 시스템이었으면 조석 작가의 마음의 소리가 저만큼 히트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동남아까지 열풍을 일으키죠. 마음의 소리. 여러분, 새로운 문명의 기준이 열린 걸 네이버 웹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가자 이 팬덤이 어마어마하게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100개 방문자 수 기준 1위, 매출 1위 다 기록합니다. 일본 시장이요. 카카오가 1위, 네이버가 2위. 일본 웹툰 시장의 70%를 우리 웹툰 플랫폼이 먹어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우물쭈물 하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그들 문명에 맞춰야 하는지 네이버 웹툰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고객이 선택하게 한 건 어떤 것에도 힘이 있다. 그걸 보여준 게 뭐예요? 이번에 트로트 열풍입니다. 정해진 가수가 나와서 암만 프로그램을 해도 안 되죠. 그런데 별것 없어요. 오디션으로 고객이 선택하게 해주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방송 사고가 나도 좋아요. 더 열풍을 일으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60대, 70대가 그 자기 노래를 불러주는 젊은 가수들을 엄청나게 마치 아미가 활동하듯이 팬덤을 일으키면서 이 열광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찬스는 어디나 있다는 거예요. 룰은 뭐다? 네, 새로운 룰. 고객이 진정으로 왕이 될 수 있도록 키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게임 시장, 웹툰 시장, 컨텐츠 시장, 뭐 음악 시장, 여기 어떤 데인가요? 정말 소수자만 살아남는 시장인데요. 놀랍게도 여기에 모든 룰이 바뀌었습니다. 기획사와 방송사에 잘 보여야 가수가 될 수 있다. B. 기존의 만화가 출판계에 잘 보여야 좋은 만화가 소설가가 될 수 있다. B. 게임 시장에서도 뭐 어느 좋은 명문을 한다. B. 실력만 있으면 최고의 게이머가 될 수 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시장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넷플릭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아시아 압도적 1위 사랑의 불시착과 사이코시만 괜찮습니다. 오죽하면 넷플릭스 CEO가요, 킹덤 영화하고 자기 사랑의 불시착 너무 재밌게 봤다고 인터뷰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룰이요, 대한민국에 지금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거죠. 시장이 커지면 일자리도 산업계도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여기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 서비스, 제조까지 이 룰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팬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첫째, 경험이 좋아야 됩니다. 팬덤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써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꼭 써보라고 권해야겠어. 아미의 출발이 그렇습니다. 이 음악을 안 듣는다는 건 말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달하기도 좋게 이 장소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걸 전달하기 좋은 매체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실력이 좋아야 돼요. 과거의 관념을 딱 버리고요. 진짜 좋은 실력, 요즘 소비자가 열광하는 실력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유튜브 하는 거 보십시오. 한번 삐끗하면 날아가죠. 심지어는 별것도 아닌데 옛날 관점으로 보면 내가 이 회사 회장인데 갑질 한번 할 수 있지. 그런데 어떻게 되죠? 상장 폐지가 일어나고요. 막 불매운동이 엄청나게 번집니다. 옛날 같으면 TV에 나와서 한번 급신하면 끝나는 건데 아니요. 아니죠. 그래요.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 피자를 왜 안 먹니?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쪽팔려서 그 모습을 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들은 진정한 왕입니다. 왕한테는 진정성 있고 세심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들 운명에 대한 깊은 이해도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리고 여덟 번째 코드는요. 첫째, 다른 문명, 다른 세계, 제가 언급했던 소위 웹툰, 게임, 이런 소비자가 이미 왕권을 쥐고 있는 문명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의 시선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거기서 얻을 게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진짜는 실력이라는 거죠. 혈연, 학연, 지연이 아니라 고객의 손끝의 선택을 만들어내는 실력. 세 번째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도요, 이제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 이상해요. 누가 다 퍼뜨리는 줄 아세요? 직원이 다 퍼뜨려요. 그럼 그 직원을 입단속을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되게 탐욕스러운데 야 겉으로는 굉장히 잘 해주는 것처럼 얘기하자. 안 통합니다. 다 알아요. 투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진짜 진정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팬덤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나 볼까요? 애플 왜 2400조가 됐나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애플은요 보세요. 우리는 이번에 폰을 접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세계 최초예요. 5G도 넣었어요. 여러분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애플의 팬들 됐고 아이폰 주세요. 앞으로 더 멋진 거 만들어 드릴게요. 됐고 아이폰 주세요. 7억 명입니다. 그걸 증명한 게 바로 에어팟 프로 사태죠. 매진의 품절에 난리가 나서 구합니다. 30만 원씩에 파는데 여러분 똑같은 기능의 이어폰을요 샤오미가 2만 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원가는요 만 원밖에 안 돼. 근데 30만 원인데 14조 원어치를 팔아 치웁니다. 이게 팬덤의 힘이에요. 여러분 됐고 아이폰 주세요. 이걸 어떻게 만들까요? 왜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했고 인간의 깊은 내면에서의 만족감을 위해서 그 디테일에 집중하고 정말 지랄맞은 성격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거기에 집착했는지 답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테슬라 최근에요 주가 폭등했습니다. 이제 세계 기업 자동차 기업 1위는 테슬라예요. 400조가 넘었으니까요. 한때 10% 폭락했다? 여러분 450조를 넘었는데 10% 폭락해도 410조입니다. 지금 세계 1위였던 자동차 회사 일본의 도요타는 250조예요. 이게 뭐죠? MZ세대가 타보니 너무 좋대요. 우리는 뭐라 그랬냐? 야 터치로 자동차 가는 게 어딨어? 모든 걸 패널 터치로 컨트롤하는 게 그게 차야? 그게 좋대요. 무슨 차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의 폰이야? 그게 좋대요. 타보니까요. 경험해. 오토 파일럿 해보니까 너무 좋대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제조업도 팬덤이 모든 승부처가 됩니다. 특히 MZ세대가 올라오면요. 광고를 안 보는데 어디다 광고를 해요? 오죽하면 스페이스 X, 블루 오리진, 테슬라와 이 아마존은요. 야 광고비 대신 광고비 TV 광고비 1조 쓰는 대신 나 우주 개발할 거야. 이렇게 나섭니다. 왜? 그거 하면 전 세계 청년들이 다 퍼뜨려 주니까 데이터로 보면 팬덤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대한민국에서 TV 광고 한 번 안 했는데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이 테슬라 주식이래요.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본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문명의 성공한 기업들 아마존, 틱톡, 넷플릭스 전부 다가 다 이 새로운 문명 팬덤에 기반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미국과 중국 디지털 문명의 패권 경쟁 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공산당이 밀어서 디지털 문명을 가고 있어요. 오죽하면 거지 노인이요 깡통에 QR코드를 붙여놨습니다. 참 유명한 사진이죠. 여러분 저분도 배워야 했어요. 이유는요 아무도 현금을 안 갖고 다니니까. 결국 현금 한 푼만 주세요. 그럼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럼 뭘 배워야 되느냐? QR코드를 찍어서 나의 계좌에 들어오면 그걸 기반으로 생활하는 걸 배워야 했었다는 거죠. 배우기 쉬웠을까요? 그럼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스마트폰 뱅킹 어렵다고요? 이 사진을 꼭 보십시오. 굶어 죽을까봐 배우는 겁니다. 어쩌면 이 혁명의 끝자락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배워야 하고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국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도 만들겠다고 하고요. 인공지능 닥터까지 현업에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설치나 봤더니요. 이미 전 세계가 미국 디지털 플랫폼에 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파라고 부르죠? 이게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카카오와 네이버가 있으니까. 유럽 어떤가요? 싹쓸이입니다. 일본 어떤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이 금융을 시작하면요. 30%의 금융은 날아갈 겁니다. 우리 카카오뱅크의 위력을 받잖아요. 또 유통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30% 유통 날아갑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요. 가만히 있어도 미국판이 되는 겁니다. 패권은 203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나라가 미국 중에서 딱 하나 있죠. 우리 가파를 못 쓰게 해 강제로. 중국입니다. 그러더니요. 작년 중국의 모바일 결제 금액이 미국의 50배였어요.
여러분, 제가 트럼프라도요, 중국만 조집니다. 딴 데는 관심을 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금방 끝나는데. 인류 문명의 패권 경쟁을 이 디지털 문명 전환기의 데이터로 바라보자면요, 미국과 중국의 싸움입니다. 좀 심하다 싶어도 그렇게 까고 싶을 거예요. 왜? 저기만 잡으면 앞으로의 또 10년, 20년이 보장되니까요. 자, 크게 볼까요?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과 대륙,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과 대륙이 디지털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면 그 경쟁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이번에는요, 절대 위기로 넘기지 말고요, 기회로 전환하셔야겠죠. 호모사피엔스 시대, 이제 마지막 하나의 코드만 남았죠. 저는 그 답을 사람한테서 찾았습니다. 제가 미래 제품 디자인이나 이런 기획 쪽을 쭉 하다 보니까 IoT다, 스마트홈이다, 스마트시티다 다 기준이 어디냐 봤더니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기술이냐 아니냐의 답이 있더라고요. 그럼 팬덤이 같은 얘기인데요, 써본 고객이 좋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잘 되지 않더라가 이 시대 답입니다. TV 광고를 앞만 때려도 안 된다는 뜻이죠. 결국 마음을 사야 됩니다. 마음을 사야 되는 기술 답이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사람의 마음에 있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이영생님은 이 시대를요, 물질이 자본이던 시대에서 이제 공감이 자본인 시대로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의 기회라고 했어요. 왜? 대한민국처럼 인간에 대한 배려와 감성이 뛰어난 나라가 없습니다. 그걸 콘텐츠 산업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심하게 진짜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는 나라도 많지 않아요. 우리 언어가 그렇고 우리 심리에 대한 감성이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팬덤을 만드는 기업이 되려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예술, 역사, 문화, 심리 다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대신 그건 누굴 이해하기 위해서? 호모사피엔스라는 신인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언택트라고요. 사람들이 비인간적이야. 요새는 진짜 안 좋아. 어른들 모이면 이 얘기합니다. 만날 때가 좋았지. 여러분, 언택트는 맞고요. 모여서 만나서 하는 거 더 좋은 것도 인지합니다. 그런데 언택트가 넌 컨택트는 아닙니다. 여러분, 온라인 컨택트죠.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면서도 마음을 배려할 수,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요즘 무슨 회사에서 보면 꼰대 부장님이 이상한 거 올려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거 왜 일어날까요? 그 문명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배려가 없으니까, 온라인은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컨택이 일어나는 순간 감정이 교류하고요, 인간은 상처를 받거나 위로를 받습니다. 진짜 팬덤은 거기 있어요. 그러니 그 문명을 스스로 학습해야죠. 사장님이라면 전 직원과 이모티콘으로 즐겁게 얘기하면서 우리 사장님 진짜 따뜻하구나 느낄 수 있게 해준다면, 그렇게 배우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한탄만 하고 있다. 컨택도 못하는 시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 위기가 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배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할 수 있다는 근간이 거기 있어요. 이번에 JYP가 일본 아이돌 희망자들을 모아서 K-POP 가수로 키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일본에 계속 생방송이 됐는데요. 일본 고객들이 JYP가 얘기하는 거에 열광을 했다고 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왜 그러냐 봤더니 이 10대 아티스트를 데려다 놓고 정신교육을 시키는데요. 첫째, 우리 회사 사원은 진실이다. 그러니 카메라 앞에서 똑바로 행동하고 거기선 조심해야 돼? 이러면 안 된다. 네 인생을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일관성이 있고, 난 아티스트로 많은 사람한테 행복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야. 그게 나의 직업이야. 그러니 아무것도 부끄러우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와, 멋지네요. 두 번째가 성실입니다. 실력이 없으면서 올라오면 더 빨리 폭망합니다. 이번에 니콜라 사태 보셨죠? 니콜라 수소 트럭으로 기가 막히게 해서 엄청나게 SNS 마케팅으로 투자를 전 세계로부터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못 만든대요. 그러니까 그냥 날아갑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티스트도 실력인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세 번째가 경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사방이 왕이에요. 나는요.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요.
왕보다 나은 사람은 없죠. 어느 기업의 회장도 이제 갑질할 수 없습니다. 진짜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소비자 손끝에. 그들에게 권력이 있다면 겸허한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코드를 들어봤더니 디지털 문명 시대에 딱 맞는 필요한 건데요. 그게 오래전부터 있던 인류가 찾던 바로 휴머니티죠. 휴머니티가 더 강화된 세상이 디지털 문명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권력자인데 그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에 공통적인 분모는 어디 있을까요? 축적된 오래된 휴머니티. 여기 답이 있습니다. 팬덤은 쉽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인류는 수십만 년을 통해 축적된 문명을 갖고 있고요. 호모 사피엔스, 디지털 문명도 근본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휴머니티 이걸 베이스로 깔고요. 그리고 진정성 있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팬덤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위기를 기회로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삼성전자하고 애플을 비교했더니요. 기술력에 있어서는 이미 삼성전자가 월등해요. 반도체 뭐야 안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로 성공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런데 시가총액은 372조 대 2461조. 무려 2000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게 뭐냐? 팬덤이 없다는 거죠. 왜 없나 봤더니요. 대한민국 제조기업 중에 팬덤이 중요하다고 가르친 데가 없더라고요. 항상 넌 1등 해야 돼. 기술은 1등으로 가야 돼. 저 기술보다 더 나은 걸 만들어야 돼. 우리는 이런 부서만 만들어서 관리해왔어요. 고객은 관심이 없어요. 왜? 세계 최고 최초로 만들고요. 언론 통해서 쫙 뿌리기만 하면 팔리던 게 룰이었으니까. 여러분 그거 하다 망한 게 일본입니다. 우리한테 밟혀서요. 우리가 그 길로 가서는 안 되죠. 다행인 건 뭐냐? 컨텐츠 파워로 세계적인 팬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제조업에서 그거 하는 거 잠재력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잘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대표 세대를 한번 봤어요. 1966년생 55세 국회의원 평균 나이. 이때 린당 국민소득을 봤더니 110분이더라고요. 아프리카 우간다하고 똑같았습니다. 야, 그러니 50대 60대 대한민국의 리딩 세대는요. 어린 시절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 밀리면서 뛰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말이면 산에들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싫다는데 우리는 산에 가야 마음이 편하니까. 더 놀라운 게요.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어린 시절 보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현실의 팩트를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미국의 유명 역사 교수가요. 한류 강의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100년을 봤더니 아프리카 우간다하고 똑같은 나라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이 34,000불 시대를 열었고 제조업 세계 5강이 됐더라. 내가 어느 국가,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의 역사를 다 봐도 이런 나라가 없었고 지난 100년간에도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간에도 희박하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힘일까요? 우리한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 그걸 이겨내고 기적을 만들었는데 이깟 혁명이 코로나가 우리한테 위기가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국난 극복을 취미로 하는 나라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힘은 충분합니다. 문제는요. 룰을 바꿔야 해요. 더 이상은요. 세계 최고의 스펙으로만 만들어서 누굴 따라가서 그래서 광고로 돈을 때리면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모든 거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어나고요. 가만히 보니까 고객이 경험해보고 좋다는 팬덤으로 소비가 일어나요. 광고도 안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룰을 바꿔야죠. 극복하는 그 집념은, 그 엄청난 추진력은 잘 활용하고요. 룰을 바꾸는 겁니다. 소비자가 왕이다. 팬덤을 만들죠. 새로운 문명에 맞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자. 이게 제조, 금융, 서비스. 이미 컨텐츠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다 움직여 가기만 하면 됩니다. 컨텐츠 파워가 국격의 브랜드를 올리는 거 아시죠? 브랜드 가치를 높입니다. 이미 벌써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CJ에서요 만두를 올해 1조 원어치를 드디어 넘겨 팔았습니다. 집콕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넷플릭스로 한국 컨텐츠를 봐요. 한국 여기서 뭐 먹어? 만두 먹어? 라면 먹어? 이거 폭발적으로 매출이 올라갑니다. 화장품에 이어서 제조업에서 식품산업이 한류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원래 미국 시장에 만두 1위는요 중국의 덤플링이라는 이름으로 팔렸어요. CJ도 처음에 그래서 덤플링이라고 그랬죠. 일본은 교자였고요. 그런데 이번에 만두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컨텐츠로 만두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열광하는 폰을 만들고요, 사람들이 와 이렇게 대단하게 서비스를 해줘 하는 차를 만들고요, 배를 만들고요, 새로운 제조를 시작하면요, 그 팬덤을 거기에 담아서 세계인의 열광을 끌어내면요, 전 진짜 이번 위기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한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굳게 믿어집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도요,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위기에도 잘 견디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도약의 그 힘을 이번 기회에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꿔야 할 9가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 책에 담았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이번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또 한 번의 도약,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실 것을 굳게 믿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기가 기회인 만큼 지금 다시 도약할 때가 아닌가 문득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급격한 이 사회적인 변화 체감하고 계시죠? 코로나19가 모든 것들을 빠르게 바꿔놓고 있지만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오늘 포럼 함께 하시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준비하시는데 안개 속의 등대 같은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2020 한경 디지털 ABCD 포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 궁금하셨을 텐데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한경 투자클럽에 가입하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자료 배포에 동의된 자료에 한해서 공유를 드린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포럼은 한경닷컴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사이트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편집본으로 다음 주 중에 만날 수가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닷컴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역시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장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